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두고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 범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경찰대학 행정학과에서 한민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강만식 센터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신동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강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제 형사 처분 대신 이제 사회 봉사, 보호 관찰, 또 소년원 송치 등의 그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게 이제 7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민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이런 배경은 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소년법에서의 연령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한창 전개되고 있는데요. 소년법에서 이야기하는 연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년법의 연령, 소년 상한 연령이라고 하는 종래 20세였다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19세 미만으로 개정된 소년법 상한 연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이라고 하면 지금 촉법소년 연령에서 지금 상한 연령인 14세 미만이 있고 지금 하한 연령인 10세 미만이 있습니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때 역시 이 하한 연령인 10세 미만은 12세 미만에서 2세 하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촉법소년 하한 연령 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되는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1958년에 소년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유지된 것인데요. 소년법에서 별도로 논의를 거쳐서 14세를 설정했다기보다는 1953년, 그러니까 소년법이 제정되기 5년 전에 형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설정할 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설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소년법에 가져옴에 따라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설정되었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한 이 14세 규정이 지금 7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촉법소년 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좀 강한 건지 아니면 약한 건지 아니면 세계 평균적인 건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하고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소년과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영미법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커먼로 쪽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굉장히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즈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7세 정도부터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의 이제 아동인권 네. 협약에서 14세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4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보다 이제 한 살 낮은 프랑스 또는 한 살 많은 다른 국가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 미만이 사실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한 살 더 이제 낮추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사실 아주 많아요. 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뭐 그랬는데
대전에서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10대 그 청소년들, 촉법소년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를 저질러라 해서 이 10대 촉법소년들을 이용한 그 절도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의 추세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많았던 건지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사실 이게 미디어에서 이런 촉법소년들 이슈가 나오다 보니 네. 그 촉법소년에 관한 그런 사례들이 더 부각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이것이 뭐 어제 오늘의 사실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더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지난해 뭐 무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괴하는 그런 그렇죠.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올해 8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은방에서 그렇죠. 그런 대전에서. 미성년자 네네. 그리고 촉법소년을 이용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사건,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원주에서 그 편의점에 난입하여서 자기가 촉법소년이니 뭐 자기를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자극하였던 그런 사건들이 요즘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요즘 범죄들의 그런 연령들이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보신 영상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좀 늘어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도 늘어나긴 맞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따르더라도 뭐 2016년에 촉법소년 수가 6,576명에서 지난해 9,606명으로 46% 증가한 추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법원 사법 영감에 따르더라도 뭐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강력범죄, 뭐 살인 또는 강도, 뭐 강간 이런 범죄들도 뭐 약간의 추세로 늘어나는 경향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강현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학부모실 텐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촉법소년의 그 촉법소년 범죄를 보면. 근데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년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범죄가 자기가 처한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교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의 가치나 소중함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책임을 주로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친구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좀 몰두하는 그런 경쟁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인간 소외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소년들을 좀 밖으로 내모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출하게 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고 그랬을 때 그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을 잘 케어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느껴져요. 네.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정보를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영상물에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 좀 없이 그냥 익숙해지면서 좀 학습 범죄로 연결되면서 이런 범죄가 좀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강만식 센터장님은 이제 학교에서도 오래 계셨었죠. 교장 선생님으로 또 퇴직을 하셨고요. 많이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많이 좀 요즘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최근에 현직에 계신 이제 동료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네. 또 호소하는 그 적극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어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저지르는 비율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과거보다는 좀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지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습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강영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아이들의 문제를 치환하기에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이 아이들이 위기청소년 작년에 여가부에서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우 아, 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통계치를 보더라도 가정에서 일단 제대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과거와는 굉장히 느슨해지고 열악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시스템, 현 제도 시스템에서는 취약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상담, 충분한 지원 같은 것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또 밖의 사회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제도권 밖에서도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역 사회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아이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정보 제공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나오면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과거와 달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이제 노출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촉법 소년 연령이 이제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상한이. 근데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진다면 사실상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이런 논쟁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한민경 교수님, 이런 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아주 법무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올해 입법 예고 중인 상태이고 그렇죠. 2018년에도 지금 촉법소년 연령, 상한 연령을 하한하려는 논의가 전개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 70년 전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때도? 네, 예. 이제 국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형법 제정 당시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설정할 때 이제 많은 의원들이 14세에 찬성하는 가운데 그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때 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3라고 해서 이제 여러 청소년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절도를 하는 범행이 있었는데 네. 12세, 13세, 14세가 줄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되면 14세가 우두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 연령을 13세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국회 회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미 1950년대에서도 그때도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그 논의가 굉장히 기시감 있는 논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한 연령을 낮춰야 되는 논의로 이제 그 배경으로 크게 이야기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소년들,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의 연령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저연령화 하나랑 그리고 비행의 정도가 중해지고 있다는 흉포화 두 가지일 텐데요. 문제는 지금 형사사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 중에 이런 저연령화 현상이나 지금 흉포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증거기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통계에 기반한 지금 대전에 마침 통계청이 있기도 한데 이런 증거에 기반한 이런 지금 입법이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왜냐하면 촉법소년과 관련된 통계가 그 촉법소년에 대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실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이제 소년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촉법소년을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이 2단계에서 다른 범죄소년이나 일반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통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킥스상에 이제 피의자 원표를 입력을 하는데 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의자 원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이 자기의 나이를 이제 경찰을 만났을 때는 실제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는 15세 이상이면서도 14세인 것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이것이 법원 내 단계에 가서 실제 확인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촉법소년과 관련된 통계는 소위 수기 통계,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작성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이제 촉법소년과 관련된 경찰에서의 이제 접수 현황이라든지 그런 추치들은 사실 이제 경찰이지만 경찰대학에 있기는 하지만 경찰의 통계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 이 그런가요? 부분과 관련해서 10세, 11세, 12세, 13세 이렇게 연령 구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법연감 통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지금 소년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법연감에서의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시로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촉법소년에 의한 지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법연감 수치로는 확인될 수 없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작성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흉포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은 몇 건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뭐 강간을 몇 건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이제 혼동이 되는데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입법예고 앞두고 발표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범죄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 촉법 소년 범죄, 소년 범죄 요즘 심각하구나,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저연령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인될 수 있는 수치가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흉포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유형별로 제시되고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법무부 보도 자료를 사실 잘 보시게 되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년 범죄 전체 건수예요. 네, 14세 이상부터 18세까지, 19세 미만까지의 범죄 소년 수치를 놓고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촉법 소년의 흉포화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촉법 소년 연령 인하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이제 의견을 수렴할 텐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짚고 이제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동철 변호사님은 이제 실제로 그 법률 대리인도 하시고 했을 텐데, 소년범죄 사건. 네. 실제로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수치는 없는 게 좀 맞나요? 법조계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어떤 수치나 통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자료들은 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에 대한 구분이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소년 범죄, 그러니까 소년법에서 그 만 19세 미만을 소년법에서 소년 범죄라고 다루게 되는데, 그 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그런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촉법 소년과 관련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향하는, 추진하는 이유들을 본다면 뭐 아까 과거에 국회 속기록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정보들을 얻고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들을 또 반영하는 것 같고, 또 민법상 연령도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또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춰진 점을 비춰본다면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법무부에서는 이제 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이제 하향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사실 국제사회에 이제 아동 인권 협약에 위배가 된다 해서 이제 인권위에서 정면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이 이제 낮아졌을 경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또 우려가 좀 동시에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강만식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분명히 심리적 억제 효과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년범죄의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네.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서 이제 추진하겠죠.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령 하향이 법무부에서 지금 기대하는 대로 소년범죄의 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기반한 것들은 좀 설득력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 소년법 취지가 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대상이 아이들이라는 취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받아야 되는, 촉법소년들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 단계를 조정한다든가, 지금 강력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이 강력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이제 그런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 법무부에서는 사실 그걸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센터장님은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더 두시겠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에 마치 어떤 해결책의 근간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비춰지고 지금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년 범죄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또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분명히 아마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들이 리서치에서도 네. 밝혔듯이 80% 이상 나올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이라는 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 아이들은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은 특별히 아이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호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년법이 만들어진 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종합대책을 세운 연령 하향 이외의 나머지 대책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런 시스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연령 하향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영미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제 학부모시니까 아무래도 연령을 낮춰서 이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대 쪽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부모들도 입장이 정말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연령을 하향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가해하는 아이들, 소년범들에게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에서도 성명을 이미 냈지만 무조건 엄하게 벌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라는 요구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벌을 주라는 엄벌주의의 강화에 대한 요구인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엄하게 벌을 준다고 해서 문제 행동이 다 사라지느냐. 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체벌도 금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로 좀 엄벌이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그 미국의 형사 이송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좀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면 그 소년 법원이 아니라 형사 법원으로 이송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 법원에서 교육과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후에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재범이 발생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더 훨씬 짧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형사 이송 제도를 통해서 이송됐던 그 소년범들이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2004년에 이 형사 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엄벌주의가 장기적으로 이 범죄를 방지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유엔에서 이제 권고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연령 하향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민경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현재 경찰이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경찰은 아닙니다. 경찰은 아니고 네, 이제 경찰대에서 이제 강의를 네.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이제 하향해서 좀 더 이제 아까 엄벌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형사처분을 점점 낮추는 거잖아요, 대상 연령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까요? 네, 앞서 서두에 우리나라가 소년법과 관련된 연령을 이미 개정을 한 바 있고 2007년에 소년법에 지금 촉법소년 지금 하한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2세 인하한 바 있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만약에 연령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보도자료의 맨 앞에는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2007년에 이렇게 소년법의 연령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
많은 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미 2세라는 연령을 인하한 바 있었음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주장은 놀랍도록 똑같거든요.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 흉포화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2세를 인하했는데 지금 그 같은 논리로 지금 이 소법소년 상한 연령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 인하 효과가 정말 나타날 수 있었다면 이미 2007년 그 소년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을 것인데 일단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논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 변호사님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년 범죄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저는 일단 뭐 이게 찬반의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발표를 하여서 당장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연령을 낮추어서 형사 처벌을 범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범죄가 당장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시스템에 비춰보더라도 그 검찰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든지 아니면 법원과 검찰에서 이중적으로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마치 형사 미성년자의 그 연령을 하향한다고 하여서 바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런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연 그 미성년자가 1년이 지나서 14세가 되면 과연 자기가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흉포화되거나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촉법 소년 이제 연령 상한을 낮추는 문제가 사실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950년대 그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아주 여러 번 이 주장이 이제 찬반 논쟁이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사례가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가져올 때 일본 법을 또 많이 참고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논쟁이 좀 있나요, 지금? 사실 이렇게 연령을 가지고 논의하는 나라는 가깝게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일본법을 만약에 제대로 참조를 해서 원래 조선소년령을 두고 있었다가 1958년 이제 소년법이 제정이 된 것인데요. 일본법을 참고했으면 우리나라의 이런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16세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원래 2000년까지는 16세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충격적인 이제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령을 하한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래서 2000년에 16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인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령이 아직까지도 좀 더 조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제 전개되면서 2007년에 마침 우리나라 소년법이 개정되었을 때 일본이 먼저 앞서서 연령을 개정한 바 있었거든요. 소년원에 송치하는 연령을 12세로 두고 있었었는데 그 연령을 이제 11세로 한번 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깝게 있는 일본이 소년법에 대한 연령 인하를 검토할 때마다 사실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때도 그랬고 사실 2018년 개정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정부 주도의 영향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연령 인하를 검토한 국외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연령 인하를 검토했던 일본 정도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촉법 소년을 대하는 그 인식도 좀 궁금해요. 이제 강만식 센터장님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접하시잖아요.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셨나요?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 설문을 해봤는데요. 네. 거의 90% 아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아, 의외네요. 본인들이 예. 이제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하향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설문을 해봤는데 약 10% 포인트 아이들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반대를 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피해를 네. 당한 친구들을 그부들을 받거나 동료들을 받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 아이들의 인식이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만 받지 않는 것이지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1호에서 10호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치 어떤 범죄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좀 보호처분에 대한 네네. 명확한 인식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설문에 답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지금 노출된 이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잔영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상세한 교육이 좀 부재한 것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좀 이제 설문조사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네네. 거죠. 했는데 뭐 정확한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90% 정도는 그 연령 하향에 찬성을 했고 이제 분석하시기로는 아마 이제 그 학교 폭력이나 그런 거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해서 그런 가해자들을 좀 제한해달라, 좀 그런 취지로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강영미 대표님도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연령 하향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요? 네, 아이들도 언론이나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흉포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냥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무조건 벌을 많이 세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만 아이들은 보고 있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언론이나 좀 학교 교육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아무튼 강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미디어나 그런 데서 이제 좀 지나치게 좀 부각된 측면이 있었겠죠. 최근에 이제 촉법소년 그 소년범죄에 관해서 아무튼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아예 안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촉법 소년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경우에 형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촉법 소년들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14세 미만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범죄를 좀 조장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에 동조하면서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은 안 받지만 그 보호 처분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보호 처분 같은 경우 이제 8, 9, 10호 같은 경우 이제 소년원도 좀 가게 되고요. 네.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도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1호 처분 이제 보통 소년 보호 처분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흔하게 있는 것, 아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1호 처분이 나가게 되는데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 준하는 그런 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돌보아 달라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어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2호 처분은 수강 명령,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고 네. 3호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4호 처분, 5호 처분은 보호 관찰인데요. 보호 관찰관 그리고 또는 심리 교사에 의해서 어떤 멘토가 지정되어서 그 멘토가 어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기의 범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6, 7호는 이제 6호 처분은 감호 위탁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 시설, 민간 소년 보호 시설에 위탁하여서 지내게 되는 것이고 7호는 의료 시설에 이게 위탁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것,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 또는 네. 그런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 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 9, 10호가 이제 소년원 송치 처분인데요. 8호 처분은 1개월 미만, 그리고 네. 9호 처분은 6개월, 그리고 10호 처분은 최장 2년의 그런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분은 면제된다고 하지만 그 촉법소년, 그 보호처분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제 소년원도 갈 수 있고 이제 본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최장 2년까지도 이제 소년원 수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민교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형사처분 대신 이제 보호처분에 의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교화 효과라든가 이제 범죄 예방 효과 이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강효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소년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에 32조에 두고 있는 10가지의 보호 처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다만 그 잘 되어 있는 처분들이 실효적으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호, 9호, 10호가 이제 시설 내 처분이고 그리고 앞에 6호, 7호 역시 시설에 간다는 점, 소년원은 아니지만 시설에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데요. 그런 시설 내 처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설 내 처분이 과연 형사처벌 중에서도 지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존재하고 있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 이것이 과연 이제 경한 처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어쨌든 아이들에게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선고되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유 제한적인 이런 보호처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이 사회 내 처분보다 경한 것인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가운데 그것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 변호사님 지금 한 교수님께서 이제 잘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여건이 잘 마련 안 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충청권에도 이제 그 보호처분 시설이 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문 인력 보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어떤 네. 좀 뭐 보완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 제도 자체는 잘 정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실태, 그래서 저도 이 토론에 임하면서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그래요? 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호 처분에 해당하는 곳, 1호 처분은 이제 부모가 1차적으로 하지만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시설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국에 20곳도 되지 않고요. 대전에도 제가 대전 충청권을 통틀어도 5곳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공주병원이나 아니면은 대전 소년원 내 의료시설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4호 처분과 5호 처분이 보호 관찰 처분인데 그것은 보호 관찰관의 수가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그 멘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대책에서 인원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28명의 그 인원이 거의 1인당 한 150명 가량의 학생들 엄청 많네요. 예. 그 학생들을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OECD 국가의 평균을 따지더라도 뭐 한 4배 정도에 이르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회 내 처분으로서 보호 관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인력의 확충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런 의무감이나 봉사로만 대체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제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시설도 좀 더 늘려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보호관찰관 같은 경우 이제 인력 부족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도 이제 그 축법소년 이제 재범률 낮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보호 처분 이후에도 다른 범죄와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낮추고 또 이제 교화 그게 진정한 교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꼭 형사 처분이나 이제 보호 처분으로만 해결하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만식 센터장님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근무하는 센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설이나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 기관들이 좀 상태가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지역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이들의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센터 같은 데서는 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년 범죄에 아무래도 노출될 환경이 좀 되어 있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본다면 그런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쉼터라든가 저희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회복 지원 시설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들은 어느 정도는 완전하지 않지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기관 간의 그 정보망 같은 것들이 구축이 좀 더 강화돼서 그 아이들이 재범의 유혹이나 소년범죄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유혹을 벗어나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욕구라든가 아니면 기초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거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비가 또 지원이 또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 범죄에 그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논의하기 전에 아예 위기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좀 교화하고 상담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사회적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미 대표님은 좀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세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그 소년 범죄자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취약한 보호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 밖이나 가정 밖에 있다 보면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절도나 폭행 같은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 환경에 결함이 있는 소년한테 그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범 억제력만 가질 뿐이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좀 확충하고 취약한 보호 환경을 보전하고 좀 소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범죄 유형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금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약물 중독이나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소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소년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그 소년들 개별마다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우선 치료가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좀 많이 돌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의료 소년원 같은 부족한 시설을 좀 늘리고 아이들이 좀 상담이나 치료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또 교화 정책을 점검해서 재정비하는 것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민경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한 교수님께서는 일단 이제 정확한 지금 통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촉법 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역할, 또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촉법소년과 관련된 통계가 없는 것은 법무부가 이제 만들었던 소년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이미 이전 연도에 권고를 했던 사안인데요.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소년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몇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소년사법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라고 의견이 수렴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6호 처분 시설,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7호 처분 시설, 지금 대전 소년원이 유일한 이제 소년원에서 유료재활소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 예. 대전 한 곳밖에 전국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지금 검토해서 연령 인하를 얘기하지만 왜 일본의 소녀교도소가 7곳이 있고 소녀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각각 57곳씩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전국에 지금 소녀교도소 김천 한 곳, 그리고 소녀분류심사원도 역시 전국에 한 곳, 소년원 10곳밖에 없다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 7호 이 시설이 굉장히 확충되어야 된다는 네. 것과 아이들의 재비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이 해체되어 있거나 가정의 보호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렇겠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장기 수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송치 기간이 끝나서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비행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재비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10호보다 더 긴 처분 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물론 자유제한적인 형태이지만 결국 이 소년원이라는 시설 안에서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런 재비행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아이들에게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호 처분은 지금 1개월 이내의 단기 기간이고요. 지금 단기 소년원 송치라고 하는 9호 처분도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 8호와 9호, 10호의 간격이 1개월, 6개월 2년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중기가 없다, 1년 정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소년원 안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과밀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퇴원이라는 형태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이면 나가고 2년이라고 해도 이제 1년 4개월 정도면 나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의 충분한 보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임시퇴원의 형태로 밀어내기식으로 아이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처분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보호 관찰이 이제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사회에 던져지는 상태인 거죠. 뭔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호 처분의 애초에 그런 시설 내 처분과 병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이미 연구의 형태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세심하게 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복잡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겠죠. 사실은 법무부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약간 대중의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이런 영합하는 형태의 원포인트 개정 형태의 연령 인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철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전 이 소년범죄 사건 그리고 촉법소년 사건을 보면서 사실 낙인에 대한 우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감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인을 생각할 때 과연 누가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으니까 낙인을 찍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회가 정말 후반전, 그러니까 세컨 하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여건들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다들 해주셨습니다. 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이제 관련법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